안녕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여자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제가 환갑이 넘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마음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랑 손주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세상에 반나절 돌아다녔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서 금방 해가 떨어지자마자 숙소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생애 처음으로 울릉도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처음 가는 여행이라 그런 것도 있고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로 대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제게 주어진 게 얼마만인지 제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게 참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할 줄 모르고 혼자 기차도 버스도 제대로 못하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상고를 겨우 졸업했고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에 쩔어 있었고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긴 했는데 큰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6남매인데 제가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제가 큰딸에다가 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엄마와 제가 가장처럼 둘이 돈을 벌어 동생들을 키웠죠. 아버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살았으니 뭐 집안의 남자라고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야, 술 가져와. 아이, 술 가지고 오라고. 오늘은 누가 술 사오는 날이냐? 어? 큰애 너냐? 작은애 너야? 슈퍼 가서 술 사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동생들은 무서워서 제 뒤로 숨고 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술만 드실 거예요? 애들 불쌍한 거 안 보여요? 애들이 무서워서 거실로도 못 나오잖아요. 그만 좀, 술 좀 그만 드세요. 하고 제가 대들면 제 따귀를 때리면서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서 지랄이야 지랄이. 너는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먹게. 하면서 저를 때리곤 했습니다. 술 때문에 아버지는 엄마랑 저를 구분도 못할 정도였고, 그렇게 제가 25이 되고 둘째가 20살이 될 무렵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다면서 엄마는 큰 돈을 들여 장례도 다 치러주고 발인까지 해주고 납골당까지 모셔줬습니다. 저였다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그냥 그렇게 죽던 말던 어떻게 되던 말던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몇 없는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많이 원망스럽지? 그래도 네 아빠야.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사는 게 힘이 들어 그런가 봐. 사람이 다 저렇진 않아. 원래는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도 너희들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던 거야.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웠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너 고등학교도 못 갔을걸?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 원망하지 마. 이제 이 세상에도 없잖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해서 뭐 할래? 가는 길은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그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야. 네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가는 길을 편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한 게 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나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 일하면서 수시로 집에 돈 보냈어. 근데 그 돈 다 어디에 썼어? 아버지 술 먹는데 가져다 썼잖아.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자식이 몇인데 애들은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지 혼자 술 처먹겠다고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린애들한테 술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버지로서 해준 게 뭔데?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그렇게 자란 거야? 다른 애들은 사랑받고 자랐어? 나한테만 그런 거야? 난 절대 아버지 용서 못해. 남자라는 종족 자체가 내 인생엔 벌레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야. 아버지 그냥 그렇게 죽었어도 나 하나도 안 슬퍼. 왜 이제야 죽었나 싶어. 어차피 저렇게 가버릴 거면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되져버리지.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지 혼자 저렇게 죽어버리면 다야? 이게 부모가 할 짓이야? 자식이 술 먹고 산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부모 상 치러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그 뒤로 발인도 안 갔습니다. 엄마도 꼴 보기 싫고 저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혼자 서울로 와서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까? 솔직히 동생들이랑은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을 뿐 연을 끄는 게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듣기로는 언니, 우리 새아빠 생겼어. 아빠 돌아가시고 언니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 가게 아저씨랑 엄마가 재혼한다고 하더라고. 아직 나도 몇 번 안 보긴 했는데 사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집도 잘 살고 돈도 많대. 하면서 제게 엄마의 재혼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그 아저씨가 엄마 좋다고 했잖아.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 대머리인 것도 좀 걸리지만 뭐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애를 낳을 것도 아니고 둘만 좋으면 되는데 뭐. 어쨌든 엄마 잘 살라고 해줘.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언니 보고 싶어 해. 자주 얘기해. 가끔 집에도 오고 그래. 언니한테 아저씨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 아이고, 됐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재혼식이라도 하겠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둘이 살면 되는 걸 무슨 소개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막내 동생 낳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해. 생각만으로도 징그러우니까. 난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네 몸 챙겨. 너도 너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재혼한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는 자식들보다 남자에 더 목매는 사람이야. 우리 당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다 아빠한테 얻어맞고 있을 때 엄마 혼자 아빠 편 들었잖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라고. 난 그거 평생 못 잊어.
아빠가 그렇게 죽은 거 엄마 때문이기도 해. 엄마가 정신 차리고 아빠랑 싸워주고 우리 편 들어줬으면 아빠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적어도 알코올 중독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난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다신 만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종종 네 안부나 전해. 이제 집안일이라면 지긋지긋하니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전화할 때마다 우는 소리를 하고 엄마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 있다고 재혼해버리고 이놈의 집구석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남자 혐오가 있는 저 역시 25이 넘어서까지도 연애는커녕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은 애도 있었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어떻게든 제 손으로 자립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 사랑 노름이나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게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공장의 대리님이었습니다. 정직원이었고 사무직이었는데 현장직인 제게도 꽤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그래도 사람이 선하고 제게 잘해주니 가끔은 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절대 남자라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자. 남자한테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그것도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제게 그 사람은 참 따뜻하게 잘해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도 그 사람 덕분에 사라지고 매번 제 끼니를 걱정을 해주고 과일을 사다 주고 혼자 사는 제 방 청소까지 와서 도맡아주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 사람을 기숙사에 들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숙사 규칙상 남자를 방에 들이면 안 되기도 했고 가끔 기숙사 사감들이 여자 사감들이 들어와서 방을 휘저으며 이 방에 남자 들어오는 순간 너네 다 퇴실이야? 왜 너네들한테 1인 1실을 줬는지 잊으면 안 돼? 알겠어? 잘 쉬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회사에서 주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 바로 퇴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경고를 하고 갔거든요. 하지만 대리님은 예외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기도 했고 대리지만 전기전자 같은 걸 전공했다고 했나. 그래서 암튼 뭘 고치기도 엄청 잘 고쳤거든요. 이미 여자 기숙사에 제 방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방을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니 사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리님에게는 경계가 없었죠. 그렇게 가끔 제 방에 전기 제품이 고장났다고 접수를 하면 대리님이 와주셨습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와서 밥도 챙겨주시고 하니 제가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저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제가 쉬는 날이면 휴가까지 내서 평일에 제 시간을 맞춰주니 어떻게 제가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 나이 27에 그 사람과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컸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른들께서는 그런 제 사정을 듣고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그 외동딸도 아니고 동생들도 있다며.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꼬.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고, 빨리 이 집에서 부모님 그늘 밑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처해서 시어른들 집에 방 하나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며 말이죠. 전 정말 시부모님께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절 예뻐해 주시니까 당연히 저도 마음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아예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단 한 번도 그걸로 저희를 핀잔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말이면 아버님과 데이트를 하겠다며 예, 우리 나간다. 너네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고 집을 비워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를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결혼 2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아이가 뱃속에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6주까지는 어떻게 버텨봤는데 제가 입덧이 심해서 결국 임신한 게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부모님은 정말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원래도 예뻐해주기도 하셨지만 저한테 털끝 하나 집안일도 안 시키시고 정말 공주 대하듯 대해주셨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항상 다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잘해줘야지. 내 딸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평생 시댁에서만 살 순 없으니 저와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쯤 나와 분가를 했고 그때부터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거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재료 손질하기, 공단, 한밭집에서 식당 서빙 일도 하고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집에서 부업까지 했네요. 남편이 적게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저희 생활비도 해야 하고 저금도 해야 하니 솔직히 버는 것만으로는 좀 빠듯했고 제가 조금 더 일을 해야 단돈 50만 원이라도 저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쯤 됐을 무렵 보증을 잘못 쓴 건지 3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또 한창 집이 힘들 때가 있었죠. 그래도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사니까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게 됐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도 직장인 연봉보다는 돈을 좀 더 벌게 돼서 형편이 괜찮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일을 관둘 순 없던 터라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뿐이었지만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을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아들이 제게 엄마, 혹시 그 청소하는 거 말이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하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춘기임에도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너무 순하게 자라준 아이라 누구보다 예뻤는데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가 청소하는 거 창피해?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 건물이라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그런가?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그거 힘들기도 하고 돈도 얼마 안 된다며.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좀 엄마가 쉬었으면 좋겠어.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이제 그 학원 다음 주면 들어가는데 거기서 엄마 만나면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 도는 거 싫어. 하고 속마음을 내비추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자기가 다니는 학원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는 걸 알면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고 인사를 하자니 또 창피하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관둔 제게 아들이 손을 잡고는 엄마, 미안. 내가 나중에 더 잘할게. 하고는 미안하단 말만 거듭하더라고요. 전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들 덕 보면서 살 마음은 없었지만 저렇게 말이라도 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정말 고마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아들이 잘 될 거였는지 몰라도 그 후로 아들은 성적도 많이 올리고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이었고 그곳에서 몇 번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네요. 그렇게 21살에 제 아들은 군대를 갔고 제대 후에도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건장한 청년이었죠. 그렇게 27쯤 졸업을 해서 꽤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들이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정신이 멀쩡해서 들어오는 날이 없었고 항상 술에 취해 들어오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어떤 여자한테 부축을 받아서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는 걸 제가 발견해서 현우야, 너 현우 아니니? 하고 뒤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 엄마예요? 아, 진짜 술 한번 더럽게 마시네. 집도 몰라, 집도. 이 근처 어디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줌마, 이 남자는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실수한다니까? 내가 오늘 이 오빠들 있는 방에 들어갔으니 다행이지. 딴 년이 들어갔으면 사고 쳤어, 사고 쳐. 아들 교육 잘 시켜요. 하고 아들을 제게 던지고 가더군요. 그렇게 부축을 해서 집에 들어와 자켓을 벗겼더니 세상에 여기저기 여자 입술 자국이 묻어 있고 토산물도 묻어 있고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너, 이게 뭐야? 이러고 다니면 어떡해? 어? 정신 차려. 너, 진짜 이러다가 아빠 아시면 진짜 혼나. 하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걸 그냥 두고 볼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힘은 아들이 세지만 아들이라고 엄하게 키워놔서 아빠를 제법 무서워하는 편이라 남편에게 슬쩍 언지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 멱살을 잡고는 너 이따위로 살 거면 그냥 나가서 죽어라! 누가 너한테 취직해서 돈 벌라고 했지? 여자 끼고 놀라고 했냐? 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살래? 누가 널 이렇게 가르치디? 누가 널 이렇게 가르쳐?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표창장도 받아왔다고 하고 연봉도 올라서 용돈도 주고 꽤 성실하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여자 사원들한테 고백을 받았다면서 꽃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아들이 같은 회사 사람과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더라고요.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우리 1년 정도 연애했고 올해는 결혼 생각 중이야. 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뭐랄까 분위기가 좀 좋진 않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좀 발랑 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보라색에 첫 만남인데 치마는 너무 짧고 너무 높은 힐을 신고 보는 제가 다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젊은 애들의 개성이라 하기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군요.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왔고 저도 시댁에 받은 게 많고 잘해주고 싶어서 조심스레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들 역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아들이랑은 1년 정도 사귀었다고? 어디서 처음 만났어? 우리 아들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궁금한데. 오빠요? 처음 만난 게 그 술집인가? 종로 술집. 거기 맞지?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오빠 마음에 들어서 꼬시자고 했어요. 솔직히 오빠가 저보다 외모는 좀 떨어지잖아요. 전 인기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술 왕창 먹고 제가 모텔로 데리고 갔죠. 하면서 웃더라고요. 아들은 옆에 앉아서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하며 뻘쭘하게 웃고 남편은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뭐랄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느낌.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첫 인사를 마치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겠어? 그냥 연애만 해도 되잖아. 엄마, 쟤 좋은 애야. 좀 발랑 까져 보여서 그렇지. 알고 보면 되게 순수하고 착해. 저거 다 자기 방어야. 1년 동안 내가 만나봐서 알잖아.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란하고 나쁜 애 아니야. 허락해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지, 아는데.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하잖아. 대학도 안 나와 직업도 없이 알바만 하고 있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산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고 제 인생을 바꿔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끼리 잘 맞고 가족끼리도 잘 맞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작정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결혼할까 봐? 엄마, 나 못 믿어? 나 쟤 1년 넘게 봐왔어. 쟤를 제일 잘 아는 건 나야.
제가 지금은 저렇게 개념 없고 생각 없어 보여도 절대 그런 애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정말 괜찮아. 나 잘 살 수 있어. 효도할게요. 걱정 마, 정말.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것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몰라도 저를 설득하며 말을 하니 제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두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그 여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했고, 저희 집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도 선입견을 없애고 좋은 아이다, 착한 아이다 계속 속으로 되뇌이며 정을 붙이려고 많이 노력했죠. 자유분방한 아이다 보니 제가 옆에 껴두고 살림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그런 건 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저희 가족이 되고 나서도 저는 며느리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운데서 중재를 잘 해서 며느리랑 연락할 일도 없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연락이 와서 엄마, 집에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런가 와이프가 해주는 게 아직 입에 안 맞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좋아하는 오이소박이며 열무김치며 햄도 볶고 오랜만에 분홍 소세지까지 구웠습니다. 별것 아닌 반찬이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반찬을 해달라고 했던 터라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며느리까지 같이 먹어야 하니 양도 2배로 했죠. 그렇게 반찬을 들고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아들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엄마, 벨 누르지 말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줘요. 그 집 안이 정신이 없어.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 집들이 할 테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몇 번이고 반찬만 집 앞에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쯤 갔나?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 반찬을 두고 오는데 며느리와 복도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남처럼 인사하는 며느리에게 그래, 그 반찬 갖다 주러 왔어. 그 입맛에는 맞는지 모르겠다. 하고 머쓱하게 대답을 했죠. 입맛이요? 그냥 그래요. 오빠가 잘 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죠 뭐. 그리고 저는 남이 해준 거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사 먹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요. 하고 손에 들고 있는 샐러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너무 살도 안 찌고 말라서 건강에 안 좋아. 가끔은 끼니도 챙겨 먹으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속이 편해. 하고 말해줬더니 네, 그렇게 해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제가 준 반찬은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당장 넣어두지 않는다고 해서 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 다시 집 앞으로 가서 새아가 반찬은 냉장고에 바로 넣어둬. 이거 안 가져가면 금방 쉬어. 나물이 있어서 오후만 돼도 상할 거야. 알겠지? 하고 문 앞에 대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저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 가족이 되기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가끔 저희 집에 아들과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면 며느리는 젓가락만 깨작깨작 대다가 내려놓곤 했습니다. 더 안 먹어? 입맛에 안 맞니? 하고 물어보면, 네, 제가 남이 만든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하고 물을 마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는 게 소원 중 하나였고,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보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또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제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됐죠.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아들한테 귓속말을 쑥덕거리는데 그게 좀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아, 너는 뭐 대단한 애냐? 내가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못 참는다고 말했지? 내가 그렇게까지 참아주고 해주는데 너는 이것도 못 해줘?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어디서 둘이 싸우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건 네가 좀 참아야지. 부모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어딨어?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 그만해라. 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 먹던 음식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새아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해줘. 괜찮아지겠지. 하고 아들을 달랬죠. 아들은 씩씩대더니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너 일어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두 사람이 집으로 떠났고 남편과 상을 치우면서 결혼을 반대했어야 됐나 봐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해주긴 했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가 모르겠어. 에휴, 하고 후회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며느리에게 못해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다는 말에 예물 예당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고, 저희가 괜찮은 아파트에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힘들게 벌어서 혼수까지 채워줬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바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안 해도 되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유가 되고 하늘에서 예쁜 아이를 내려준다면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사는 것.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없는 부부여도 괜찮으니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그것도 많이 힘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저희까지 끼면 괜히 복잡해질 것 같고 모르는 척 있는 게 두 사람을 위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갖다 놓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날이 너무 덥기도 했고 반찬이 상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우야, 엄마가 반찬해온 거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새아가 없지? 엄마, 지금은 없지. 오늘 오전에 볼 일이 있다고 했어. 그냥 두고 가면 상할까? 아니면 잠깐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갈래?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 그럼 그냥 반찬만 넣어두고 갈게. 혹시나 새아가 기분 나빠할라. 집에 네가 와서 정리 좀 해.
난 통만 넣어두고 갈 테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누르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집이 정말 막말로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은 머리카락 천지에다가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양말에 먼지가 붙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지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분리수거는커녕 쓰레기통은 흘러 넘쳐서 토악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모른 척 그냥 반찬만 넣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꼴을 그냥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화장실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긴 한 건지 악취가 진동을 했고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비우고 락스로 물때 제거하고 찌든 때는 일일이 닦아가며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말 다 했죠. 안방은 문이 닫혀 있길래 굳이 열지 않았고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개판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안방을 외면했는데도 청소하느라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밥도 못 먹고 청소만 하니까 어느새 3시가 넘었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싸온 반찬을 조금 덜어다가 아파트 앞 마트에서 햇반을 사다가 돌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솔직히 욕 많이 했습니다.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살림한다는 애가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게. 반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그럼 돈이라도 벌던가. 진짜 아휴 속상해. 현우 이놈의 새끼는 저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저러고 사는 거야 정말. 속상해 진짜 내가. 하면서 계속 욕을 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청소할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며 거실이며 옷방이며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니 오후 4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쓰레기가 한가득 나오고 대충 정리를 좀 해놓으니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살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라는 게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나질 않죠. 너무 힘이 들어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뭐야?
하고 깜짝 놀란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가 집 치우셨어요? 왜요?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아니, 반찬 주러 왔다가 반찬이 상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 놓으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막 어지러져 있길래 내가 조금 치웠어. 많이는 아니고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랑 바닥 청소랑 화장실 이 정도만 좀 했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봐야겠다. 하고 말을 하고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아니 웃긴다.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청소를 해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나 감시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사람 불러서 청소해요. 돈 내면 다 해주는데 왜 어머님이 그걸 하세요?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아, 어머님이 청소 일을 많이 하셨다더니 지저분한 걸 보시면 못 참는 성격이신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희 돈 있고 저도 돈 벌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집 안 치워주셔도 되니까 이거 받고 나가세요. 하면서 바닥에 5만 원을 던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너무 기분도 나빴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며 그 돈을 쳐다보고 있자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집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깨끗해? 하고 말을 하며 바닥을 보는데 떨어져 있던 돈을 보고는 뭐야 이 돈? 엄마 손은 왜 이래? 뭐야? 집 청소 엄마가 한 거야? 하고 제게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고 며느리는 아니,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오셔서 청소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당 드린 거야. 우리 집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오셔도 이 정도 드리잖아. 나는 그냥 어머님이 예전에 청소도 했다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돈 드린 거야. 이게 뭐 잘못된 거야?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야, 너 내가 그 말 하지 말랬지?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개뿔. 아무것도 없는 애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을 던져? 너 진짜 웃기다. 야,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반찬 갖다 주러 와서 집을 치워주겠냐? 나도 진짜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정도 치우려면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줄 모르냐? 우리 엄마가 좀 힘들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어? 내가 그러지 말랬지?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 하면서 며느리를 밀치더라고요. 아이고 현우야 왜 이래? 이러지 마. 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오해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래서 그랬겠지. 하면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오해야 오해는. 전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완전 선 넘네. 내가 미쳤지. 저런 년한테 동정심이 생겨서 데리고 살고. 혼인신고 안 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혼남 될 뻔했잖아. 아휴, 진짜 이래서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라잖아. 너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하면서 며느리를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같이 살던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게 순식간에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혼자 2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회사 동기인 여자와 결혼, 어쩌면 재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이 어찌나 좋던지 그 친구는 너무나 고맙게도 제 아들의 두 번째 결혼까지도 이해해준 너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 후로 손주도 낳아주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찌나 고마운지 제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할 때마다 고맙다고, 어머님 덕에 먹고 산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말만 들어도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도 없고 철도 없어서 많이 방황을 하고 안 좋은 일도 겪었지만 그래도 좋은 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보니 이제야 좀 마음이 놓입니다. 불행한 과거를 되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도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걸 자식을 통해 또 배우게 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